지금도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줄어드는 것. 뭐 좋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시장이 분할되면 코스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생산 원가가.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유통 규모도 줄어들게 되고 그게 단가를 높이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한국의 젊은 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직접 나가서 개척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은 달러 패권에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브릭스 국가들이 단일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는 단일 통화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제일 앞장을 섰던 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고 또 아르헨티나이고 그래요.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국가가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멤버로 영입을 했죠. 아직 정식 회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 나라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참 웃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아르헨티나는 단일 통화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막 100%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 나라의 돈은 어떻게 되느냐? 저건 휴지예요. 휴지만도 못해요. 휴지는 어디다가 쓸 수나 있지. 돈이 휴지가 되면 그거는 뭐 처치곤란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화폐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돈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단일 통화를 만든다? 그것도 다른 나라하고 합작을 해서 그게 될 법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단일 통화를 만들게 되면요, 그 나라의 중앙은행을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이외에 단일 통화를 만든 대표적인 지역이 유로잖아요. 유로 국가들. 그 단일 통화를 만들었어요. 단일 통화를 만들고 자기네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다 없애버렸죠. 한국은행이 없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뭐냐?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중의 자금 사정을 조절을 하잖아요. 중앙은행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권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 보고 뭐 좀 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돈 푸는 거거든요. 그걸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단일 통화를 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달러가 너무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달러가 싫다는 거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였다가 이거를 한 1년 만에 5.5%까지 올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금리가 0.25%였을 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달러 빚을 엄청나게 썼어요. 신났죠. 거의 이자가 공짜니까 그냥 다 갖다가 돈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게 5%까지 올라갔잖아요.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신흥국가들이 한두 나라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가부도 직전에 가 있고 IMF와 협상하고 있고 뭐 다 그러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달러가 너무너무 싫고 미국 연준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를 갖고 쥐락펴락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미국 눈치 안 보고 미국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너무 절실한 바람인 거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그냥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러시아는 그냥 당한 거예요. 왜?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 나라 은행에 넣어놓지 않거든요. 자기네 나라 은행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나라 은행이 있어야 그래 그걸 위험할 때 꺼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는 종이돈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돈이라고 하는 건 전부 전자신호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에다가 그걸 만들어놨는데 위험해지게 되고 이게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나라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영국에다가 독일에다가 프랑스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넣어놓은 거죠.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미국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이걸 다 그냥 몰수를 해버렸네?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그것은 러시아만 황당한 게 아니고 러시아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미국 편이 아닌 나라들, 반미 감정이 매우 높은 나라들은 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어떻게든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일 통화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래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거기에 의제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비공식 회담에서조차도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회의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공식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죠. 왜? 생각해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이게. 달러가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들 단일 통화를 만들게 되면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자기들 통화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에서 발생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유로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유로가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들마다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였느냐? 돈 함부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단일 통화가 되려면 다 굉장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상 그 안에서만 재정 적자를 해야 돼.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금융 위기가 오게 되고 그 나라에 그렇게 되면 유로 자체도 다 흔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몰래 장부 외에 드러나지 않게 국가 부채를 막 얻어 쓴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 국가 채무의 수익률, 국채 금리가 갑자기 막 높아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채가 쌓여 있었던 거죠.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가. 그래서 그리스 금융위기가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유로 지역 전체가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리스는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자기 돈을 가져야 되거든요. 유로를 써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 돈이 원래 드라크마였던가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게 된다면 유로는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 독일이니 프랑스니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서는 이제 그 문제 IMF가 같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무마를 했는데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단일 통화를 하려면 그 구성하는 회원 국가들이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통화 주권 그런 거 포기해야 돼. 그런데 통화 주권 포기하고 싶은 나라들 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브릭스 국가들 중에. 왜? 돈을 찍어서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매력적인 대안이거든. 하지만 단일 통화가 되면 돈을 찍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독재이거나 사회주의 비슷하거나 이런 데인데 그런 나라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파퓰리즘이거든. 돈 찍어서 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거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중국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중국이 세계의 구세주로 등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는 미국한테 꼼짝 못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네. 미국 형편없네. 우리가 더 낫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전략 외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막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 그때 막 람보 영화가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실버스타 스텔론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최고야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근데 중국이 최고야. 이런 거를 링링하우 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고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중국이 최고야. 그런데 실패했죠. 명백하게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중국의 반도체도 수출을 막기도 하고 수출 장비도 막기도 하고 이렇게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죽이기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첫째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그게 군사적 목적에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건 다 군사 목적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무역 규제는 규제할 명분이 없어요. 관세를 올린다 이런 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물건을 파는 거를 막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국민을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냥 물건 파는데 왜 못 팔게 하는데 당연히 이런 반발이 오거든요. 이거는 국가안보 때문이야 라고 이유를 대면 그거는 통하는 거죠. 국가안보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경제행위가 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그럼 국가안보는 뭐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 같으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그러면 세계의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통신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암호화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풀기가 매우 어려워요. 현재의 컴퓨터를 가지고는.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는 현재 슈퍼컴퓨터가 몇만 년 걸릴 거를 몇 초에 한다는가 그런
그런 성능을 가진 컴퓨터래요. 그러니까 연구는 하고 있지만 실용화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실용화가 되면 세계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진 국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오가는, 온라인상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또 그러니까 그건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 안보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장비, 그것과 관련된 기술 이런 거는 중국에 제공하지 못한다. 중국에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인공지능 같으면은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는 무기가 드론입니다. 전혀 그동안은 잘 몰랐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공방에서 쭈물쭈물 해가지고 드론들을 만드는 거예요. 드론을 만들어서는 그걸 가지고 러시아 진영에다가 보내는 거지. 거기다가 폭탄도 떨어뜨리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이제 수상 드론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대한 구축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조그만 수상 드론이 가가지고선 여기다 폭탄 싣고 가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럼 아주 심각한 피해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근데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지도 않은 드론, 공중 드론, 해상 드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다가. 그러니까 드론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그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한 것이 무인 무기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서 뭘 하고 사람이 탱크에 올라와서 뭘 하고 하는 건데 이제는 사람 없이 그냥 사람은 멀리서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냥 원격 조종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무기들이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인공지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어떤 위치, 어떤 테크놀로지를 먼저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전쟁에서의 승패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점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하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프로세서들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중국에 못 팔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이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마도 속셈은 이제 중국 너희들은 그냥 생필품 만들어. 지금 요 정도로 됐어 너희들은. 더 이상 첨단은 못 가. 뭐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요, 저는. 미중 갈등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가 갈라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첨단 테크놀로지는 분명하게 이건 갈립니다. 첨단 테크놀로지는 확실하게 갈리게 되고 그래서 반도체 7나노 밑에 5나노, 3나노 이런 거죠. 중국이 그런 거를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개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첨단 분야는 확실하게 갈린다. 그러니까 EUV 장비라든가 또는 다른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국의 테크놀로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동맹 국가들과 그걸 못 쓰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터키, 브릭스 국가들 뭐 이런 데로 그건 확실히 저는 나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품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나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2020년 이전에는 확실하게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최대 수입국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됐죠. 중국은 3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사지를 않아요. 저는 그것은 유럽도 비슷해질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거는 거의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의 제재를 하니까 러시아가 살아야 되잖아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과 거의 이제 한 몸처럼 돼가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물건이 러시아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한국, 일본 이런 쪽하고는 점점 더 알게 모르게 장벽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분할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시장이 분할되면 코스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생산 원가가.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생산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나눠지게 되면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유통 규모도 줄어들게 되고 그게 단가를 높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분할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세계가 갈라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에는
처음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타격을 입고 있죠. 지금도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거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 코로나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 때에 2020년 3월 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됐죠. 처음에 세상이 다 멈춰설 것 같았잖아요. 그러다가 3월부터인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확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달러를 무한정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나라들마다 다 돈을 엄청 썼죠. 자,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2020년 초부터 사람들이 전부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을 온라인으로 하다가 보니까 서비스 산업은 다 죽었어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밥 먹고 사람하고 같이 여행 가는 것도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죽어버린 거죠. 근데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뭔가를 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들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게 다 제조업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IT 기업들, 예를 들어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초호황을 누리게 됐던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업은 다 죽었던 거고 또 일반 제조, 배달시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도 굉장한 호황을 누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IT 기업들과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코로나 호황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것들은 다 죽어버렸던 거. 그게 코로나 특수예요. 그래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은 다 호황이었어요. 중국, 대만, 대한민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특수를 누렸던 겁니다. 엄청나게 수출도 늘어나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코로나로 정상화가 됐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서비스업이 살아난 거죠. 서비스업이 강한 나라들, 유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강한 나라들은 경제가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거고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나라들은 정상화로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침체. 왜냐? 코로나용 물건들을 다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들여서. 그게 더 오래 갈 줄 알고. 그거 필요 없어진 거죠. 이제 안 사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수출, PC도 잘 안 팔리고 반도체도 잘 안 팔리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굉장히 크고요. 수출이 줄었는데 이거는 뭐 한 2, 3년 지나면 정상화가 되겠죠, 다시. 그런데 중국 요인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중국 내수가 줄어들고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첨단 제품에 대한 투자인데 그것에 대한 수출, 중국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출들은 차단이 돼 있잖아요. 중국은 그걸 필요로 하는데 그거는 수출을 못하게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을 이미 겪었어요.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차단했잖아요. 그래서 다 망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잘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지 않고 중국에 있는 걸 다 뽑았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뭐 아카데미상도 받고 케이팝도 더 잘 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라는 시장이 막혔지만 한국의 젊은 분들이 중국이 아니고 중국에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직접 나가서 개청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이제 좋아한다.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도 한국을 꽤 좋아하게 됐고 일본은 조금 어떨까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면 그러면 기회가 오히려 많을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이제 꺾여버렸잖아요. 이제 반도체도 생산을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미래에도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나요? 과거를 놓고 보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거예요. 왜냐,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지 않았으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저는 SK하이닉스 이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일본의 도시바, 일본의 소니 이런 것처럼 저는 됐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일본인 엔지니어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중에는 자기네 회사 나가서 일하고 주말이면 한국에 와서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식사 대접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왔던 거예요. 물론 한국 엔지니어들도 기여를 많이 했지만 모르잖아요. 해봤어야 알지. 그거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는 성공을 거둔 거죠. 중국이 그럴 찰나였거든요.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대만이라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TSMC. TSMC 정말 최고입니다. 반도체 최고의 기업인데 거기서 하는 일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것대로 제조를 해주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방식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TSMC는 맞춤 옷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설계도를 가져오면 만들어주는 방식. 우리나라 D램은 그게 아니고 D램 기성품을 만들어서 그냥 내다가 파는 방식. 이런 거였죠. 근데 맞춤 방식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인텔보다도 더 나한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더 맞는 거를 만들겠어. 그래서 화웨이도 설계를 한 거고 구글도 설계를 하는 거고 애플도 설계를 하는 거고 다 자기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데가 TSMC였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거기에 진입을 한 거죠. 삼성 파운드리로 진입을 한 겁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TSMC가 한 60% 돼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TSMC는 무엇이 강하냐? 소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강한 겁니다. 수많은 반도체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일종의 레고 블락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5나노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TSMC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설계도, 이런 설계도, 이런 설계도를 맞추어서 거기다가 당신들이 원하는 거를 추가를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인 거예요. 지적 재산들을 파운드리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TSMC 생산 라인에서 작동이 가능한 설계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은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라인에서 뭔가를 하려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수요자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은 그 정도까지 지적재산 설계도들이 쌓여 있는 상태가 아닌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TSMC에만 맡기기는 좀 불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방식, 그게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TSMC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 또는 삼성이 스스로 그 실력을 더 쌓아서 더 고객 지향적이 된다면 그럼 뭐 얼마든지 시장은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싶은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에서 생산하는 그것으로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도에 있어서도 인텔이 생산하는 기성품 로직 반도체들이 정밀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인텔이 TSMC에다가 맡겨서 생산을 하는 지경까지 된 거죠. 저희 반도체 이외에도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면서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방산입니다. 최근에 보면 폴란드에다가 엄청난 수출을 하고 갑자기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로 늘어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인 거죠. 예상하지 못한 국제 정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시장에는 중국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제일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겁을 먹은 나라들이 다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동유럽의 과거에 소련의 위성국가이거나 또는 소련 영토에 포함됐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게 폴란드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대부분은 소련이라면 넌더리가 나는 나라들인 겁니다.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살고 싶으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그 동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다 서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동쪽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동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냐? 폴란드예요. 그 다음은 리투아니아고 러시아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 푸틴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라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제일 먼저 무기를 보낸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다가 무기를 원조를 해줬죠. 그럼 폴란드는 무슨 무기를 원조해 준 거냐? 러시아제 무기를 원조해 줬어요. 왜?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 다 구소련제 무기들이거든. 왜? 뭐 다 위성 국가들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러시아가 무기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 무기를 가지고 다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 폴란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네 기존에 갖고 있던 러시아제, 구소련제 무기들은 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새로 무기고를 채워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러시아에 맞서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장을 하는 무기는 뭐냐? 그게 미국제, 독일제 이런 데 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표준을 따르는 무기들인 거죠. 나토의 표준을 따르는 무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사고 싶죠. 그래서 미국한테 또 독일한테 프랑스한테 무기 좀 팔어 라고 했는데 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를 무장하기도 바쁜 겁니다. 그 나라들도 지금까지는 GDP의 1% 정도밖에는 무장 국방 예산에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면서 GDP 2%까지 늘리자고 다 합의를 본 거예요. 이 나토 국가들이 다. 그런데 그러려면 무기 생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무기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그 국방 예산을 극도로 줄여놨기 때문에 방산업체들도 다 극도로 생산 설비를 줄여놓은 상태인 거죠.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방 예산은 늘어나는데 방위업체들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래도 뭐 어떻게 늘리자면 늘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또 예산 제도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방산업체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려면 생산 설비 늘리는데 2년, 3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량을 늘렸다. 그러면 정부가 그걸 사줘야 되잖아요. 늘어난 생산량을. 예를 들어 3년 지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년 지난 후에도 그러면 더 무기 구매량을 늘린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라고 정부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국방성에다가.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재 제도는 1년 단위의 구매량만 결정하는 제도거든요. 그 3년 후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확 늘리기도 어려운 거죠, 지금. 만약에 늘렸다가 안 사주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이게 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기도 쉽지가 않고 늘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데에서 소모하는 포탄이라든가 이런 양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무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박 해군 함정 같은 경우는요 2000년에 미국이 한 300척 됐는데 중국이 한 100척 정도에서 3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숫자를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제. 미국은 300척 수준에서 계속 그대로인데 중국은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도 그러면 늘려야 되잖아요? 미국이 늘리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일단 예산 문제가 있고 예산이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산이 늘어서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조선소의 능력도 문제고 조선 인력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배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실제 가동되고 있는 선박 대수는 미국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같은 것들도 그냥 그 수리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소의 방산 부문이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게 성사가 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안고 있죠. 왜? 조선만 하더라도 나라들마다 다 이제 이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고 한국이 거기에 최적화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그 나라가 과연 한국으로부터 구축함을 그러면 구입을 할 거냐? 이거는 단순한 뭐 능력과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그 나라의 정치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면 무기를 구입할 거냐, 미국이. 이거를 하려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표를 걱정하잖아요. 표는 그럼 무슨 표냐? 노동조합표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미국 조선소를 늘려야지 왜 한국 가서 그걸 사냐?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한국 방산이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탄도 그렇고 탱크, 자주포, 선박, 훈련기 다 굉장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렇게 될지는 그건 미국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또 유럽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굉장히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을 10만 발을 구입을 했고 50만 발을 대여해 갔어요.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 양은 월 15,000발입니다. 현재. 1년 동안 생산해도 18만 발을 만드는 게 그게 맥시멈이에요. 한국에서 10만 발을 구입했고 50만 발을 대여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부문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급하게 필요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급하게 필요하면 한국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건 동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은 왜 동유럽에 못 파냐? 아니, 동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같은 편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이 만드는 무기들은 다 러시아 표준입니다. 원래부터 러시아 무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그 러시아제 무기들인 거예요, 그게. 중국이 만들기는 하더라도. 그 동유럽은 러시아제 무기 원치 않지요. 미국제 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미국 표준을 따르는 가장 강력한 제조자가 누구냐? 그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인 겁니다. 특히 중저가 무기 시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 방산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요? 한화, 풍산,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들인 거죠. 삼성하고 현대가 그걸 많이 했었죠. 삼성 테크윈이니 뭐 삼성 탈레스니 뭐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나 탱크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이재용이 이제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계열사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에 있던 방산 계열사들을 다 한화로 넘겼죠. 그래서 한화가 방산이 막강해졌고 그 한화에 지금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